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특별법 시행이 없는 한 구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 대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특례에 관련된 검토가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좀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6일에 속보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용도 변경 특례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긴급하게 반박 자료가 나왔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 질의외신 내용이 2023년 9월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특례 연장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 이 내용으로 좀 살펴보고요. 국토부 생숙 질의외신 부분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전국 10만 실에 육박하는 생숙의 용도 전환을 지원한다. 이 내용으로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8월 안에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날 국토교통부에서 용도 변경 특례 연장에 관련된 검토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긴급 보도를 했는데요. 그 공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특례 연장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서울경제신문에서 8월 16일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국토부가 전국 10만 실 생숙 용도 전환 지원한다.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서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 예정이다. 이 부분이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이 내용으로 서울경제신문에서 8월 16일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연장이 없다면 현행법대로 생숙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요. 생숙 10만 실 중 절반이 숙박업을 미신고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대략 30%는 투자 목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실입주라든가 분양자가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30% 정도는 투자 목적이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생활용 숙박시설의 생숙은 총 18만 6천 실이 되겠는데요. 국토부 2023년 8월 기준의 통계를 보니까요. 기존 생숙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전에 준공이 완료된 생숙이 대략 9만 6천 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계를 보니까 9만 6천 실에서 숙박업을 신고한 생숙이 4만 7천 실이 되고요. 이 부분은 49% 정도가 숙박업을 신고했습니다. 자, 숙박업을 미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4만 9천 실, 즉 9만 6천 실에서 51% 정도가 숙박업 미신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12월 이전에 생숙에 관련된 통계고요. 2021년 이후 사용 승인과 건축 중에 있는 생숙이 무려 9만 실이 되겠습니다. 9만 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총 현재 생숙이 18만 6천 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일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마곡에서 준공이 임박한 생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총 18만 6천 실에서 대략 한 50% 정도가 숙박업 미신고라고 우리가 얼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9만 실이라 대략 한 10만여 실이 문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0만 실의 생숙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임박해 있다. 즉 생숙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16일에 국토부에서 특례 연장에 관련된 검토한 부분이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달에 생숙에 관련된 주요한 질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고 생숙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리 외신들이 나와 있는데 주요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 그러니까 2021년 전에 사용 승인된 생수에 대해서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답변을 보시면은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편입될 때, 즉 2013년에 건축법에 편입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요.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 용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법은 단독, 공동주택, 준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되는데, 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단독, 공동, 준주택에 한해서만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했고요.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즉 숙박업이 아닌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한다든지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법 원칙이나 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2023년 9월 25일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생숙에 대해서 주거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거주자의 안전이라든가 숙박업의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주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거로 사용해도 안 되고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또한 생숙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 즉 주차장이나 학교 등의 그 기준을 볼 때에 건축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요.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 때문에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 즉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또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그런 반면에 생활숙박시설은 세금 관련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근생 빌라나 농막 등 타주택 전용 불법 사례와 콘도 등 타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법의 형평성과 다른 시설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금 부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준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에 관련해서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을 비교한 표를 국토부의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청약통장, 주차기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배제되고요. 양도세, 중과도 배제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자, 전매 제한도 생활숙박시설은 없고요. 청약통장도 생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주차기준이죠. 주차기준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인데 생활숙박시설은 면적당 한 대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확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은 주차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도 기준도 또 나오죠. 복도폭 1.8m인데 현재 생숙은 1.5m다. 즉 피난 방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의 원칙에서 적용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거리 40m 이하도 생활숙박시설은 미규정된다. 자, 학교용지 분담금도 미부과, 그리고 입지 가능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숙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즉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주거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고
기존의 생숙에서 1.1%만 용도 변경이 가능했고 나머지 99%는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숙을 준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의 건축 기준 등이 상이하여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 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 건축법과 피난 방화 규칙 또 주차법 이런 내용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할 때에는 불가하다. 그래서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 변경이 어려운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토부 답변을 보시면 주거 용도 전환은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주거 용도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 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게 2023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완화를 통해서 용도 변경 유도는 불가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를 일부분 적용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완화 불가 기준이 있죠. 완화 불가 기준은 피난이나 방화나 안전 기준 아주 민감한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기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완화가 불가하다. 즉 드렌처 설비 기준이나 복도폭 기준이나 방화 유리 피난거리 이 부분을 다 만족을 해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 용도 변경을 위해선 기타 주거시설이 갖춰야 하는 주차장 기준 등을 갖춰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용도 변경이 어렵다. 즉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민원도 많고 법의 형평성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을 신규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적발을 하고 실태조사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적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발이 되면은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계고 기간을 두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대략 한 70일 정도가 됩니다. 70일이니까 2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금액과 부과 사유, 납부 기한과 수납 기간, 이의제기 방법, 기관 등에 관련된 문서로 통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계고 기간 안에 여러분이 숙박업을 등록을 하든지 시정조치를 해야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여러분이 받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가 되면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시정조치를 하더라도 한 번 부과된 금액은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면은 시정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 조치가 됩니다. 고발 조치. 고발 조치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행강제금 플러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대략 한 시가의 10%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1억 원의 생숙이 10%면은 1,000만 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무조건 10%가 나온다고 해서 1억짜리 생숙이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이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특별법 시행이 없는 한 구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 대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특례에 관련된 검토가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고 특례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10월 14일부로 종료가 됐고 특별법 시행이 없는 한 구제가 불가하다. 현행법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즉 99%의 생숙은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 대략 10만여 실이 이행강제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생숙 소유자들은 첫 번째, 숙박업 신고를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원상으로 복구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 등록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나옵니다. 시정될 때까지. 그래서 매 국회마다 국회에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의 특별법을 발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발의를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 역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풀지 않는 이상 구제가 불가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선택지가 또 있는데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민원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장하자. 계속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로 적발을 했지만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한편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역시 다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거나 이 부분이 현재 상황이 되겠고 8월 16일에 국토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상황은 진행형이다라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국토부의 보도 자료와 생숙에 관련된 질의 외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